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프로세스 능력 제2강 프로세스 능력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능력은 앞서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제조나 생산에 계신 분들은 공정 능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능력은 우리가 보통 시그마 수준, 뭐 CP, CPK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즉,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통계적으로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을 때에만 프로세스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다, 또 관리 이탈 상태다, 또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순전히 관리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관리 상태, 즉 안정화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부의 원인들에 의해서 특이 패턴이나 또는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죠.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점이나 특이 패턴이 없기 때문에 다음 타점도 이 관리 한계 내에서 이렇게 찍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즉 타점들이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질성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없고 순수하게 유사성을 갖는 그런 안정화된 타점들로만 이루어졌던 얘기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에 따라서도 그러한 현상이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그마 수준이나 뭐 공정 능력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밑에 보면 관리도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근데 관리도에서 이상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이런 그 타점들이 많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묵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프로세스 능력이 아닌 거고요. 현재 우리 프로세스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다음 타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니까 현재의 베이스라인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산정을 할 때 이런 상태인지를 관리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스 능력이라는 것을 측정할 때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네, 이렇게 불량률, 규격을 들이대는 거죠. 규격을 들이대서 불량률을 계산하고 또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꼭 우리가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전했는지 우리가 응용력을 좀 키워보려면 그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51년도에 파이겐바움과 주란이 프로세스의 고유 변동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우리 프로세스 자체의 고유한 진정한 그 왔다 갔다 함의 어떤 그 수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표준 편차를 측정해서 6을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를 얘기하니까요, 정유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서 왼쪽으로 3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3표준 편차, 이렇게 6표준 편차 거리를 가지고서 프로세스 고유 변동을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전제 조건은 프로세스는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56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이고요. 자, 1962년도에 주라는 다시 6 시그마라고 하는 6 곱하기 표준 편차라는 양을 공차와 비교를 합니다. 근데 공차라고 하는 건 이제 규격이죠.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값, 두 값의 차이인데, 규격은 다시 이제 고객이 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고객의 어떤 규격과 뭐 비교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 대비 얼마큼 좋아졌는가, 이런 판단 근거를 가지고 좀 활용할 목적으로요, 6 곱하기 표준 편차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공차 폭과 비교를 하는 이런 접근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1974년도에 주라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인덱스로서 의미가 있겠구나,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를 이제 거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값으로 측정을 할 때 6 곱하기 표준 편차, 요것이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 규격의 차, 즉 공차를 가지고 B를 구하면 요게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죠.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6 곱하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애초에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거기에 규격의 이제 공차를 갖다가 B로서 구한 것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구해서 보니까 단위가 사라지는 거죠. 이 규격이라고 하는 건 제품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편차의 B를 가지고 규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가 사라지니까 계산이 편리하고 또 다른 어떤 유사 제품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80년대 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죠. 자, 78년에 샤번누와 이제 웹스터가 우리 교재에 보면 식 2-1이 있습니다. 식을 보시면 요 CP분의 1이에요. 이걸 뒤집어진 어떤 그 척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상당히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의할 때 유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건 단점이 있었죠. CP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CP가 커지면 전체 그 비율은 작아져요. 즉 프로세스가 좋아지면 값이 작아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얘기죠. 자, 1984년도에 설리바이나 케인이라는 사람이 CPCPK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면서 일본이 이런 어떤 척도들을 좀 완성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CP, CPK, 뭐 K 이런 값들을 발견을 한 거죠.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구 쪽에서 논문에 이제 올려놓는 것이 하나의 그 크게 퍼지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 시기가 바로 80년대죠.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일본에서 발전을 해서 정착이 되고요. 그걸 다시 서구에서 확인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CPK가 이제 케인의 논문을 보면 CPK가 공식적으로 이제 서구에 소개가 되게 되는데요. 왜 그 CPK, 이 K라는 것이 이제 붙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CP만 가지고서 보면은 네. 이게 3 표준 편차, 왼쪽으로 3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3 표준 편차.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6 표준 편차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규격으로 비교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상수는 요 분자가 되고요. 6도 상수가 되고요. 결국 변하는 값은 표준 편차인데 편차가 줄어들면 좋아지고 커지면 나빠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분포가 완전히 이 규격을 벗어난 이 상태에 있으면 불량률은 100%가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측정하는 것이 편차이기 때문에 CP는 편차가 작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불량은 100% 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전체 분포에서 왼쪽으로 3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3표준 편차. 전체 6표준 편차로 비교하던 것을 3표준 편차로 나눠서 그것이 규격에서 평균하고 거리의 비를 서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SL에서 평균을 뺀 거, 또 평균에서 LSL을 뺀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쪽의 값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평균이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6 곱하기 표준 편차와 규격을 비교하는 대신에 분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동하면 그 평균의 이동성을 고려해서 반 쪼가리를 이렇게 나눠 비교한 다음에 작은 쪽을 선택해주면 프로세스가 그쪽으로 이동했구나. 값이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평균의 이동성을 더 고려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CPK가 되겠습니다. 자, K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서 왔느냐? 이 CPK 뭐 논란이 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본의 가타요리라는 그런 일본어가 있습니다. 데비에이션의 어떤 그 일본식 표현이죠, 단어죠. 네, 거기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시중의 서적을 보면요,
CPK를 이렇게 CP 곱하기 1-K로 표현을 합니다. 1-K라는 것은 바로 그 평균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CP에다가 평균의 이동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K인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를 보시면 공차의 반이죠, 분모가. 즉, 요 공차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인데 그거의 반이니까 요 거리네요. 자, 요 거리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요 1 요걸 다 같은 분모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분자는 결국 요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양을 보면 또 공차의 반에서 요 거리에서 타겟 값하고 평균하게 차이, 즉 요 거리죠. 요 거리를 뺀 거죠. 즉 요만큼의 거리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를 뺀 거니까 결국은 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제 x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CP하고 이제 이걸 곱해버리면 결국 이제 3표준 편차분의 x.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평균이 이동했을 때 규격과 가까운 쪽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죠. CPK를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해서 얻는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CPM이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규격이 양쪽으로 있으면요, 모든 그 분포의 중심값은 요 타겟값 M 쪽에 가져가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목표값을 요 M이 아니라 별도로 또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굉장히 그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경우는 모든 분포를 여기다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인덱스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요런 식, 즉 평균을 갖고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나누면 3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타겟을 가지고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그 기준 대비해서 요 작은 쪽, 네, 또 타겟 값이 이쪽에 있다는 이쪽 거리가 되겠죠. 네, 그 작은 쪽을 선택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CPM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미니 탭으로 잠깐 얻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요. 자, 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식에 의하면 이 분모는 타겟 값하고 각 데이터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을 하고 그 개수로 나눠줍니다. 분산이죠. 그런데 이제 평균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규격이 2와 10이고요. 타겟 값이 7이라 그러면 개별 값과 7하고 차의 제곱을 구해서 다 더하는 이런 구조가 이 분자량이 되고, 네, 데이터 개수 하나 뺀 거 자유도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의 개념이 되고요. 3표준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규격의 반쪽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쪽인데 이제 이동 쪽이죠. 타겟하고 규격과 가까운 쪽의 값하고 이제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CPM이 되겠습니다. 자, 미니탭에서는 품질 도구에 공정 능력에 정규분포 가셔서 데이터를 집력하고요. 이건 한 개씩 이루어지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규격은 2와 10이라고 정의를 했을 경우, 자, 2와 10 이래 되고요. 요때 이제 그 옵션에 가시면 여기 이제 목표값, 예를 들어 7이다 우리가. 원래 요 사이 값은 2와 10이니까 정확한 가운데는 6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분포를 7로 가져가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면 7을 넣게 됩니다. 자,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CPM이라고 하는 걸 좀 저장을 값을 해보면요. 네, 이와 같이 네, CPM이 0.37 네, 이렇게 나오죠. 네, 0.3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 값이 정 가운데 값이 아니라 약간 규격 상한 쪽으로 치우친 7을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CPM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이제 0.38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1995년도에 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통합을 해요. 기존에 뭐 CPM이 있고 CPK가 있고 CP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씩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U나 V를 00을 집어넣게 되면 CP가 되고,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게 되면 CPK가 되고, 이런 식으로 통합된 식을 만들어요. 네,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U는 0, 그 다음에 V는 4를 가는 것이
가장 그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를 쓸 때 유용하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이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는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제 연속형인 경우만 좀 가능하고요. 또 꼭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불편성을 우리가 해소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졌죠. 바로 식스 시그마 케이퍼빌리티라는 겁니다. 요 식스 시그마 케이퍼빌리티를 우리가 측정한 값을 이제 시그마 레벨, 우리말로는 시그마 수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CP, CPK, CPM 뭐 이렇게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들을 전통적 프로세스 능력 지수다, 트래디셔널이라는 말을 좀 붙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식스 시그마 케이퍼빌리티라고 그래서 시그마 레벨, 즉 시그마 수준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요것의 이제 장점은 물론 규격은 있어야죠.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야 옳다 그렇다를 이제 판단하니까 데이터를. 자, 그런데 이것은 연속형뿐만 아니라 뭐 이산형이라든가 그 모든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을 시그마 레벨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과 표준차를 동시에 또 얘기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시그마 레벨이라는 것을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수준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세한 탄생 배경 39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정의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그 역사적 이력 배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재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수학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편차가 얍삭한 경우 또 펑퍼짐한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균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편차가 규격에 대해서 한 6개 정도 위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요 LSL 대신에 모든 USL만 갖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양은 이쪽으로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규격을 가지고 편차가 중심에서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시그마 수준의 산정할 때의 정의죠.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6시그마 수준, 이건 뭐 굉장히 분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학적으로는 왼쪽으로 벗어난 것과 오른쪽 벗어난 양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10억 개당 한 2개 정도 이런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토로라에서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모토로라에서 식시마 1983년도에 식시마가 대두되면서 마이클 해리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논문들이 있습니다만 그 배경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이나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페이지인데요. 이 모토로라 시프트라는 것을 1.5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가만둬도 이 프로세스의 중심이 1.5만큼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규격이 USL만 있는 경우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규격인 USL만 있으니까 이게 망소 특성이 되겠죠. 그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나빠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빠지는 쪽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니까 1.5만큼 여기에 이동하면 아까 6개 편차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1.5만큼 이동하니까 반에다가 나머지 4개, 즉 4.5 시그마 수준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장기 데이터입니다. 장기 데이터라는 것은 보통 한 1년 정도, 계절적 변동이 있으면 한 1년 정도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우죠. 또 뭐 반도체나 이와 같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경우는 뭐 3개월치도 뭐 장기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장기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은 사항에 따라 우리가 보고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측정한 것이 시그마 수준을 측정한 것이 이제 분포가 있고 규격이 있고 그다음에 편차가 있을 테니까 규격하고의 그 편차가 몇 개 들어가냐 이렇게 측정한 값이 요거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1.5만큼 나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우리 고유한 우리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여기다 1.5를 더한 6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수준을 얘기를 할 때는 단기 시그마 수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시그마 수준 데이터, 장기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장기 데이터를 가져다가 시그마 수준을 측정했을 때 나온 거,
여기다 1.5를 더해서 요것이 이제 우리의 고유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시그마 수준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5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